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포항 영덕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이 일을 겪은 시기는 2003년에서 2004년 중간쯤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친구들과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여름 특집이라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첫 번째는 홀령, 두 번째는 귀신집, 세 번째는 바로 포항 영덕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구룡포인지 영덕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포항 사시는 분들은 정확히 아실 듯합니다. 이 하얀 집은 전쟁 당시 마을 주민들이 지하에 숨었다가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제작진들도 직접 지하에 들어가 살펴보았고 1층과 2층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귀신의 모습이나 특이한 점은 없었고 카메라 앵글이 망가지는 작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모험심에 한번 가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작은 텐트, 라면, 야외용 그릇, 버너, 카메라 등을 챙기고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포항선림병원 앞에서 550번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과자도 먹고 떠들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룡포를 지나 월포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종착지라며 내리라고 하더군요. 앞불사,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주민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차를 얻어 타고 TV에서 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지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텐트는 있으니 5명이 어떻게든 잘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일단 그 집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큰 도로는 있었지만 작은 마을들만 있었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다 보니 영덕에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있었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2개 조로 나뉘어 그 집의 위치를 알아보려 했고 다행히 낚시하는 분 중 그 위치를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집은 왜 찾아왔노? 여기 안 좋은 소문이 많다 아이가. 가까이 가지 말거레이. 여기서 죽은 마을 사람들도 많다 아이가. 조심하그레이. 우리는 미소를 띠며 인사하고 아저씨와 작별했습니다. 시간이 어두워져 텐트를 치고 휴대용 등을 비춰 라면을 끓였습니다. 날이 저물수록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낮에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니 차 소리도 줄고 약간 패인 언덕이라 차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이러다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 겁이 많은 저는 솔직히 후회가 되기 시작했고 자꾸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이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건 다음 날 아침으로 결정했고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손목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명은 벌써 잠이 들었고 나머지 3명은 잠이 안 와서 원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한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래? 살짝 1층만 구경하다 오자. 우리끼리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던 녀석들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벽에 찬 공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 텐트 열어놨노? 이불을 감싸고 밖으로 나가보니 어제 들어가 보겠다고 했던 2 친구가 돌무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야 하고 친구의 어깨를 짚었는데 떨고 있더군요. 갑자기 친구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2명이서 들어가 1층을 손전등으로 둘러보던 중 거의 다 깨진 거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도 비슷한 깨진 거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 반대쪽에 한번 가봐라. 이거 비슷한 거 같은데. 거의 똑같다 아이가. 반대편으로 달려갔는데 그 자리에 그 친구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안 가는데?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더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반대쪽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반대쪽에 있던 친구가 거울을 보고는 네 방금 뒤에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시 내 앞에 오냐? 라고 말하더랍니다.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친구들을 진정시키고 자던 2명을 깨워 친구들이 겪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서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진짜 뭔가 있긴 있는갑다. 아니면 달빛이 비쳐서 반대편 벽까지 비친 거 아닐까? 아니면 걔들이 잠결에 헷갈린 거 아냐? 대범한 친구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래? 걔들 2명은 텐트에 두고 뭐라도 한번 찾아보자. 사진이라도 찍자.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겠냐고, 죽기까지야 하겠냐고. 그래서 저희 셋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 집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마치 지하실에 있는 듯 냉랭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깨진 거울은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대범한 친구가 앞장서서 내려가는데 손전등을 비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 텐트에 쓰던 등을 바닥에 놓았지만 군데군데 거미줄과 곰팡이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별로 특이한 건 없네. 그렇네. 무서운 것 빼고는. 벽 군데군데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지하 천장 사진을 찍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사진관에 들렀는데 출발 전에 찍은 사진들과 월포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하얀 집 안에서 찍은 사진들을 남기다 보니 마지막 사진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얀 집 지하 천장을 찍은 사진에서 하얀 얼굴들이 작은 얼굴들이 줄을 맞춰 달팽이 껍질 모양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경하는 듯한. 그 후 하얀 집 관련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불안감에 사진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포항 영덕 하얀 집. 정말 귀신은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목소리. 저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시키셨습니다. 아버지 가족 모두가 음치라서 저라도 노래를 잘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교회에서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시립합창단의 오디션을 보고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소프라노, 메조, 알토까지 여러 파트를 맡으며 합창단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알토로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입시로 바쁜 때였지만 노래를 부르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계속 합창단을 다녔습니다. 합창단 단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분께 단장을 넘기면서 연습실이 시민회관 지하로 옮겨진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며 가끔 동요에 맞춰 안무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회관으로 옮긴 후 소프라노 파트가 지휘자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소프라노, 지금 뭐 하는 거니? 소리가 틀리잖아. 합창단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주로 소프라노를 맡고 있었습니다. 단원 100명 중 소프라노는 60명, 메조는 30명, 알토는 10명 정도였고 저처럼 알토를 맡은 고학년들은 목소리도 크고 굵어 잘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소프라노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떠들고 딴짓하기도 했지만 그중 하이소프라노로 노래하는 제 동생 친구는 목소리가 좋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소프라노들 중에서 하이소프라노의 음을 따라가다 쉰소리를 내는 아이가 있다고 지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한 명씩 소리를 내보게 해도 쉰 목소리를 내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또 틀렸어. 요새 왜 그러니? 딴 데 보지 말고 주의 소리를 들어. 소프라노가 혼나는 동안 저는 메조와 소곤거리며 수다를 떨거나 파트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소프라노와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뒷줄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꺼림칙한 소리였고 목소리인지 괴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소프라노 아이들은 계속 노래를 불러 힘이 들었는지 헉헉대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간식을 먹고 있는데 소프라노 자리 맨 뒤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크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잡음 소리보다 더 고막을 찢는 비명 같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 소리가 난 자리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머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소프라노 맨 뒷자리 턱에 사람의 머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간식을 먹다 체해 저녁도 못 먹고 끙끙 앓았습니다.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연습이 있을 때마다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고 주위 공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께 시선을 떼지 말라는 규칙보다 무서워서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창단 연습을 위해 시민회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문 너머에서 합창단 단원 한 명이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혜영아, 왜 그래? 언니, 얼굴 없는 사람이 무대 안으로. 혜영이는 무대로 가는 객석의 틈에서 얼굴이 없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목 위로 얼굴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습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가서 겁먹은 혜영이를 다독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며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연습 때 소프라노 아이 중 한 명이 저를 불러 시선을 돌렸을 때
그 얼굴 없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목이 잘린 채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괴이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좀비가 노래를 부르는 듯 영화 미이라에 나오는 미라와 비슷했습니다. 그 뒤로 몇몇 단원도 같은 것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리허설 중 단복을 갈아입고 무대를 보고 있는데 혜영이가 보았던 그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목 위에 얼굴이 없는 몸체가 손에 지휘봉을 들고 무대 위를 걸어다니며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은 피아노 위에 놓인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서 더 이상 합창단을 다니지 않게 되었지만 여동생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합창단은 연습실을 옮겼고 그 잡음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회관이 세워지기 전 노래를 부르던 한 소녀가 사고로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가끔 그 귀신을 보곤 했습니다. 여동생의 연주회를 보러 시민회관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지휘하는 얼굴 없는 귀신과 피아노 위에서 노래하는 여자아이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목소리인지 잘 부르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피커. 스피커라면 보통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데 사용하는 소리 재생 장치죠. 저도 음악 감상을 좋아해서 자주 스피커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조금 말투가 이상한가요? 하하, 바로 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비가 오는 주말, 저는 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는 분의 상가에 가시느라 외출하셨고 집에는 할머니만 혼자 계셨습니다. 동생들은 교회 수련회에 가서 없었거든요. 그 당시 자취방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레포트를 제외한 사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당연히 컴퓨터를 켜게 되죠. 저는 밤을 새울 생각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노래를 틀어놓고 레포트를 미리 해두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직. 솔직히 그때까지는 스피커가 오래돼서 잘 안 들리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또 왜 이래? 또 고장이야? 하면서 스피커를 손으로 툭툭 쳤지만 건드려도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다했구나 생각하고 스피커에 스위치를 끄고 하던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다시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껐는데 말이죠. 스피커의 전원을 확인하니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안 껐나 보다 하고 다시 한번 꺼주었습니다. 레포트를 다 끝내고 친구도 자러 가고 저도 이제 잘까 하고 기지개를 한껏 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한 거야? 그럼 놀아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들은 집에 없었고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를 낼 리가 없으니 말이죠. 두리번거리는 순간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여기야. 어딜 그렇게 두리번거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스피커가 또 어느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소리가 나더군요. 누구야? 그냥 심심해서 놀아줄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께서 일어나시면 이상하게 보실 거잖아요.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반, 할머니께서는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시거든요. 곤란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가야 해. 놀아줘, 나 심심해. 안 그러면 화낸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바로 컴퓨터와 스피커 스위치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제 방 창문은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 앞에서 멈추더군요. 머리만 간신히 보이는 걸로 보아 어린아이 같았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자는 척을 하려 했습니다. 자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 놀아줘. 안 그러면 화낸다니까. 싫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서 불을 켜면 가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할머니 방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때 잠시 창문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긴장이 풀려 그대로 잠들었지만 피곤해서 본 헛것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그 후 자취방으로 컴퓨터를 옮기고도 스피커에서 그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와 결국 고장났다고 말씀드리고 스피커를 바꿨습니다. 새로 산 스피커에서 들리면 어쩌나 했지만 그 아이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피커는 직접 산 게 아니라 누가 쓰던 걸 받은 거라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하.
네 번째 이야기, 스쿨버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스쿨버스가 많았는데 약 12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 6번 버스는 운행을 하지 않고 늘 학교 뒤편에 주차되어 있었죠. 6번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문이 돌았는데 2년 전에 한 선배가 그 버스를 타고 등교한 후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흔한 괴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첫날 스쿨버스를 기다리는데 6번 버스가 오더군요. 찝찝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탄 지 10분쯤 지나자 발밑이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보니 뭔가가 꿈틀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안개처럼 생긴 게 요상한 형태로 꿈틀대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마치 녹아내린 사람의 형체 같았고 무언가 웃는 듯한 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려와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속까지 메스꺼워졌고 버스 안에는 알 수 없는 악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영체는 한 곳으로 기어가더니 앉아 자고 있던 3학년 선배의 발밑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뱀처럼 변해 선배의 다리를 타고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웃음소리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계속 들려왔고 저는 빨리 학교에 도착하기만을 빌었습니다. 겨우 학교에 도착해서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면서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그 선배도 하품을 하며 서 있었는데 그의 머리 위로 아까 그 영체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 선배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때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학생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고 친구들은 서둘러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안심하며 학교 쪽으로 향하는데 순간 그 선배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도로 쪽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가 선배를 붙잡았지만 둔탁한 충격이 느껴지며 몇 미터나 튕겨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저는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눈앞에는 선배의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잊은 채 말을 잃고 있는데 순간 선배의 목이 피투성이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시 쳐다보니 일그러진 표정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으니 신호가 바뀌고 트럭이 오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트럭으로 뛰어들었고 제가 선배를 붙잡고 같이 도로로 뛰어든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트럭이 급정거했지만 선배는 그대로 트럭에 치였고 저는 튕겨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6번 버스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으며 2년 전에 트럭에 깔려 죽은 선배가 죽은 이유가 이번에 사망한 선배와의 다툼 중 홧김에 밀려서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 6번 버스는 폐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서관. 제가 중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취미 중 하나는 독서였다. 항상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판타지 소설이나 장르 구분 없이 손이 가는 대로 읽는 버릇이 있었다. 하루에 20권 이상을 읽을 정도로 속독을 하고 좋아했던 사서 아저씨와도 자주 놀고 그곳에서 봉사활동도 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며 둘러보던 중에 한 권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게도 나는 항상 책 중간을 펼쳐서 조금 읽어본 뒤 가져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읽지도 못하는 영어 소설을 집어든 것이었다. 발길도 제멋대로 끌렸고 손도 제멋대로 집은 것이다. 그 책이 영어 소설이라는 것도 몰랐다. 처음엔 맡은 자리로 가서 여러 권 쌓아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에서 스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집중을 하다 보니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 그냥 옆에서 누가 앉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모두의 주의가 그쪽으로 쏠렸다. 누군가 책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생각한 나는 보니 내가 집어든 책이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나는 분명히 큰 책상, 열대병이 앉을 만한 테이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저 모서리 쪽으로 책이 떨어졌는지 의문이었다. 제 옆자리에는 물론 앉아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내가 오면서 그곳에 놨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짚으러 갔더니 그 영어 소설책만이 책상 모서리 끝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또 1시간가량 책을 속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영어 소설책이 내 바로 앞에 떨어지더군요. 내가 읽고 있던 책 앞에 떨어진 그 책은 마치 자신을 읽어달라는 듯이 계속해서 그랬다. 분명히 서너 권 사이에 껴놨던 책이
그곳에서 빠져나와 제 앞에 떨어진 것 같았다. 또 화장실 다녀오니 책더미 위에 그 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았는데 비명소리가 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 책은 헨젤과 그레텔 동화책이었다. 영어는 쥐약이었던 나에게는 달갑지 않은 책이었지만 그 비명소리와 함께 시선이 책에서 떼지지 않았다. 아마 나중에 알아본 것인데 그 부분은 가마솥에 마녀를 집어넣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 영어라서 느끼는 것이 좋지 않았고 다시 가져다 놓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책장에 책을 꽂으려는 순간 그 책에서 한 장의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심코 주워보니 어떤 여고생의 사진이었다. 머리도 단정하고 길게 늘어뜨린 여자였다. 미인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을 껴두고 깜빡했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제자리에 꽂은 뒤 집으로 갔다. 그런데 대략 몇 달 전 도서관 근처의 한 집에서 화재로 한 명이 죽은 집에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떤 여고생이 서 있었다. 머리도 길고 그저 등을 보았는데 살짝 나를 돌아본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다. 바로 그 사진 속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자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에 반쯤 가린 얼굴이 드러났고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화상을 입은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 나중에 알았다. 그 집에서 죽은 한 명이 바로 그 여자였고 아버지가 술에 취했는지 미쳐서인지 일이 잘리자 공부하던 딸에게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켰다는 것이다. 그 후로 도서관에 그 책이 꽂힌 주변에서 화상 입은 소녀를 보았다는 사람이 몇몇 있었다. 덕분에 그 책은 처분이 되어 지금은 없지만 언제였더라? 스펀지에서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닌 잔인한 살인극이었다는 방송을 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무엇보다 생각나서인지 슬프고 가슴이 찌릿했던 것 같다. 6번째 이야기, 대학교 MT.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만화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는데 동아리 사람들과 MT를 가게 됐었습니다. MT 장소는 한 선배의 시골집이었고 휴대폰이 안 터질 정도로 외진 곳이더군요. 마을도 상당히 작고 사는 사람들도 적은 곳이었지만 경치도 좋고 특히 계곡에 물이 맑아서 MT 장소로는 딱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드린 후 계곡에서 텐트를 치곤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정도 놀다가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나더군요. 속이 울렁거리고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계곡의 바로 위로 오르막 형태의 산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뭔가 우는 소리 같고 웃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여러가지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내 이어폰으로 음악을 틀었는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길래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텐트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소리가 조금씩 줄더니 안 들리더군요. 그 후 점심을 먹고 후배들과 3학년 선배들은 계곡에 있고 2학년들은 선배의 조부모님의 밭일을 도와주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일을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다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니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놀다가 한숨 잤다 깨어보니 1학년 후배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방은 찾아봐도 없다길래 몇몇은 마을로 가서 찾아보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 근처에 산길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소리가 났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올라갈수록 아까의 이상한 느낌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겨우 참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큰 나무 밑에 한 채의 조그만 사당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피부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가웠고 이상한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사당으로 향했는데 뭔가가 내 몸을 잡은 것처럼 걷기가 힘든 겁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고 몸이 아프다 못해 욱신거리더군요. 순간 숨을 크게 마시고 달려서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없어졌던 후배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형태로 앉아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후배의 몸 주변으로 뿌연 연기 같은 것들이 뭉쳐서 그녀의 어깨나 발밑 아니면 품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순간 그것들이 부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안심하고, 부유령은 존재감과 자아가 거의 없어 형태도 유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다니는 혼을 말하는데 별 힘도 없다고 생각하며 후배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하니 여기 있는 부유령들에게 홀린 것 같았고 정신도 없이 앉아있더군요. 그녀의 양 어깨를 세게 주무르며 불렀는데 정신이 오지 않길래 우선 그녀를 데려가기로 하고 업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사당을 한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부유령들이 제 주위를 돌면서 길을 막는 겁니다. 게다가 뭔가 아이 우는 소리와 웃음소리, 동물 같은 게 으르렁거리는 여러 개의 소리가 한꺼번에 제 귀로 울리는 겁니다. 소리가 어찌나 크고 듣기 괴로운지 고막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나갈까 했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의 옷을 잡아 끌며 거의 오기로 움직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잃은 듯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이었고 나중에 선배가 말하길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탁해서 마을의 청년들과 같이 산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제가 후배의 옷을 잡은 채 같이 사당 밖에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그 사당은 원래 옛날 병 같은 걸로 죽은 갓난아기들을 묻은 장소였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울었을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찹찹하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살려줘라는 소리의 정체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이사 전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오싹한 아침.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5층짜리였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4층에 살았는데 항상 복도 불이 자주 나가서 무서운 기억이 많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아버지는 등산 가시고 어머니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몇 번이나 울리더군요. 한두 번이 아닌 몇 번을 계속 누르는 소리에 화가 나서 문 앞까지 나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문 밖에서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저예요. 저라니 어이가 없어서 그게 누군데요? 하고 다시 물으니 또 같은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조금 무서워진 저는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도 나와서 누구시길래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이 저예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에 눈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아주머니가 희죽거리며 서 있었고 그 뒤 계단에는 무거워 보이는 크고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경비 아저씨에게 인터폰을 쳐서 올라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아저씨는 중무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아저씨와 함께 아파트 아래까지 내려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 큰 비닐봉투를 들고 금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저씨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오면서 엄마랑 분명히 아저씨 오기 1분 전까지도 있었는데 이상하네 라고 이야기 나누었죠. 그런데 집에 다 와서 문을 열려고 할 때 5층에서 그 아주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끌고 미친 듯이 저희를 향해 뛰어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엄마가 간신히 문을 열고 겨우 들어가 잠그니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곧 아버지도 돌아오셨고 그 여자를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왔는지 지금도 가끔 떠오르면 소름이 돋습니다. 8번째 이야기, 형상. 동생들과 친척 집에서 자던 때의 일입니다. 고모께서 오라 하셔서 동생들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고 물놀이도 간다고 하셨거든요. 당시 저는 중학생 정도였고 동생들과 친척 동생들 사이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끼리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죠. 주로 여자와 남자로 패가 나뉘어 노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노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남자아이들은 제가 맡아서 놀아주곤 했습니다. 며칠을 놀다 보니 그 주변 길도 다 외워졌습니다. 모두가 놀고 있을 때 고모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혼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여서 바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 그건 안 해. 첫 번째 목소리는 남성, 두 번째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 싸우는 건가 했지만 골목길에서 나는 소리라서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마음의 골목길은 주로 패싸움이나 돈을 뜯기는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싸우다니 무심코 몸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쳤구나. 어서 집어넣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질퍽한 소리와 무언가를 찌르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피가 제 얼굴에 튀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남성이 쓰러진 등 뒤로 식칼을 든 채 피 범벅이 된 여자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달렸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근처에서 경찰 아저씨가 순찰 중이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골목길에서 사람이 칼로. 제가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경찰 아저씨는 재빨리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피로 범벅이었어야 했던 골목길은 깨끗했습니다. 피 한 방울조차 없는 겁니다. 경찰 아저씨와 몇 번 훑어보았지만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새 여름이라서 전설의 고향 많이 본 거 아니니? 분명히 제 얼굴에도 튀었었는데 얼굴을 만져보니 깨끗했습니다.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을 본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착한 분이라서 심부름을 도와주시고 집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나중에 고모께서 말씀하시길 그 골목 근처에 의부증이 심한 아내와 남편이 살았는데 아내가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을 못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피해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는 새벽이면 남편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을 식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내는 식칼을 든 채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자신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 것이 과거의 형상을 본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아직도 그 살인극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역겨운 혈육만은 사라지지 않네요. 9번째 이야기, 저승사자의 기운. 어느 날 건강하던 동생이 갑자기 아프다며 쓰러지듯 앓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했고 마침 일요일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약이라도 지어 먹이려고 K양을 약국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K양이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간 걸까 생각하며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벨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K양은 현관 아래쪽 신문 구멍을 밀어 올려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고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K양은 다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엄마를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 계단에 약봉지를 들고 쪼그려 앉은 K양은 멍하니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귀 뒤쪽에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한기는 K양을 스치듯 지나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K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양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미친 듯이 울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야 어머니께서 문을 열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약간 짜증스러운 내색을 보이시며 K양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동생 약지어 오랬더니 여태까지 뭐하다가 이제 오는 거니? 사실 K양이 현관문 앞에 앉아있던 건 잠깐이었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흘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양의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겨 K양을 데리고 점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점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화를 내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유를 물었고 무당은 K양의 기가 너무 강해 무당에게 해롭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간곡히 사정하여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묻자 무당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그날 죽을 운명이었어. 저승사자가 당신 집에 그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기가 센 여자가 현관 앞에 버티고 앉아있으니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야.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K양의 기에 튕겨 저승사자가 동생 대신 데려갔기 때문이라더군요. K양이 현관 앞에서 느꼈던 한기는 바로 저승사자의 기운이었습니다.